한국 당장 꺼져. 미국이 사우디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800만 명이 물 한 잔에 죽어가는 순간 미국은 조건을 걸었고 중국은 시장을 노렸고 일본은 서류를 쌓았습니다. 세계 1위, 2위, 3위가 전부 달려들었는데 작동하는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 조건 없이 수송기를 띄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이라고 합니다. 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중동 에너지 안보 선임 보좌관이었습니다. CIA 중동 분석국에서 12년, 국무부 에너지 외교실에서 8년, 그리고 NSC에서 5년, 워싱턴에서만 25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중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고서는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왜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아 있냐고요. 참여하러 왔습니다. 사건은 중동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든 때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간헐적인 폭격은 일상이 돼 버린 상황이었죠. 그날도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NSC 상황실 직통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벙커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수화기를 집어드는 순간 리야드 주재 무관의 목소리가 갈라져 들어왔습니다. 브레넌 보좌관, 주바일 담수화 플랜트가 피격됐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걸 느꼈어요. 주바일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식수 공급량의 35%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삼투압 담수화 시설입니다. 그게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사막 위에 세운 도시에서 물이 끊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석유가 멈추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물이 멈추면 사람이 죽습니다. 리야드의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45도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수돗물이 끊기고 48시간이 지나면 노인과 영유아부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의학적 팩트예요. 저는 즉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올렸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우디 리야드 800만 인구의 생존 시한 48시간. 대통령이 새벽 4시에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배석했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장관, CIA 국장, 그리고 저. 5명이 백악관 지하 상황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브레넌, 48시간이면 뭘 할 수 있나?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텍사스의 셰일가스 정제라인 긴급 복구팀이 대기 중입니다. 역삼투 장비 전문 엔지니어 120명을 12시간 내에 현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한테 전화 넣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조건을 걸어. 조건. 저는 그 단어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워싱턴에서는 그걸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물에 빠지면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 그게 초강대국의 외교였어요. 대통령이 내건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3개 포대 추가 구매. 둘째, 사우디 동부 유전 지대의 미군 전진기지 운영권 확보. 셋째, 원유 생산량 조절에 관한 사전 협의 의무화. 사실상 사우디의 석유, 주권 일부를 넘기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정리해서 국무부 암호 채널로 리야드 대사관에 타전했어요. 밤새 응답을 기다리면서 커피를 4잔째 마시고 있었는데 사우디 쪽에서 답이 왔습니다. 왕세자가 고민 중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어딨어. 48시간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우디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먼저 손을 들었어요. 중국 외교부가 리야드 주재 대사관을 통해 긴급 제안서를 보낸 겁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생수 150만 톤을 원가 이하로 즉시 공급하겠다. 얼핏 보면 가장 빠른 해법처럼 보였어요. 워싱턴에서도 잠깐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들어가면 우리 레버리지가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CIA 리야드 지국에서 올라온 후속 보고를 보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 제안서 이면에 뭐가 붙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우디 서부 해안 담수 인프라 재건 사업 우선 수주권, 홍해 연안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중국 표준 도입,
그리고 향후 15년간 사우디 생수 유통망의 중국 기업 독점 운영권이었습니다. 물 한 병 주면서 수도꼭지 전체를 가져가겠다는 속셈이었어요. 일본도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수처리 기술 전문가 팀을 급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솔직히 일본의 수처리 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잠깐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그런데 일본 팀이 리야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 투입이 아니라 매뉴얼 검토였습니다. 피해 규모 산정 매뉴얼, 장비 호환성 검토서, 안전 프로토콜 인증 절차서, 서류 위에 서류를 쌓고 그 위에 또 서류를 올렸습니다. CIA 현장 요원이 올린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일본 기술진, 사전 검토에만 최소 72시간 필요하다고 통보. 장비 규격 확인 없이는 투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 72시간이요. 사우디에겐 48시간도 없는데 서류에 72시간을 쓰겠다는 겁니다. 저는 상황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중국은 장사꾼이고 일본은 관료주의에 갇혀있고 결국 미국밖에 답이 없다.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어요. 현재 사우디의 실질적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레버리지 극대화 시점입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텍사스에서 출발한 미국 긴급복구팀이 리야드에 도착한 건 피격 18시간 뒤였습니다. C-17 수송기 세대의 역삼투 장비 4세트와 엔지니어 120명을 실어보냈어요. 저는 NSC 상황실에서 실시간 위성 중계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비 설치가 시작된 건 현지 시각 오전 9시였습니다. 미국 팀 수석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가동 버튼을 눌렀어요. 10시, 첫 번째 장비의 전처리 필터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0시 반, 두 번째 장비 흡입 라인에서 비정상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11시, 세 번째 장비가 과부하 경고음을 내며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11시 20분, 폭발했습니다. 정확히는 역삼투 모듈의 과부하 파열이었는데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 4명이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성 화면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는 이랬습니다. 사우디 사막의 초미세 모래가 필터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입자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모래에 분진이 장비 내부로 침투해서 일반 산업용 필터로는 도저히 걸러지지 않는다. 텍사스 셰일 유전에 최적화된 장비를 아라비아 사막에 그대로 들이민 겁니다. 야구와 신고, 빙판 위에서 뛰어봤자 넘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였어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대통령에게 뭐라고 보고하지? 세계 최강 미국의 장비가 모래 앞에서 터졌다고. 그 보고서를 어떻게 쓰죠? 중국 쪽은 더 심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급파한 이동식 정수 장비가 리야드 남부 임시거점에 설치됐는데 가동 6시간 만에 정수된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어요. 납과 카드뮴 수치가 WHO 기준의 14배. 사우디 보건부가 즉시 가동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미 배급된 생수 2만 5천 병에 대한 긴급 회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물을 마신 어린아이 6명이 구토와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보고도 올라왔어요. 도움을 준다며 와서 아이들한테 독을 먹인 겁니다. 일본은요. 여전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세계 1위, 2위, 3위 경제 대국이 전부 달려들었는데 작동하는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술실에 의사 3명이 들어왔는데 셋 다 메스를 잡을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NSC 상황실에서 모니터 6대를 번갈아 보면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중 36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리야드 외곽에서는 편의점 생수가 바닥났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수돗물 비축부는 12시간이면 고갈될 상황이었습니다. 800만 명의 도시가 목마름에 무릎 꿇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대국이란 게 뭔가. 세계 1등, 2등, 3등이라는 나라들이 줄을 섰는데 왜 이 중 누구도 물 한 잔을 그냥 건네지 못하는 건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CIA 리야드 지국장한테서 긴급 전문이 올라왔어요. 저는 화면에 뜬 문장을 읽고 3초쯤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긴급대응팀, 수송기 2대에 인원 38명 탑재 완료, 인천 출발, 도착 예정 14시간 후, 조건 및 요구 사항 없음.
조건 없음. 저는 그 세 글자를 2번 읽었습니다. 오타인가 싶어서요. 워싱턴에서 25년을 일하면서 조건 없음이라는 문구가 붙은 국제 지원 문서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CIA 지국장에게 확인 전문을 보냈습니다. 한국 측 요구 조건 재확인 바람.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확인 완료. 조건 없음. 반복. 조건 없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어요. 뭘 노리는 거지? 조건 없이 수송기를 띄우는 나라가 어딨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나중에 청구서를 들이밀겠지. 그게 25년간 워싱턴에서 일한 사람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도움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한국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을 중동에서 하청업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시공하는 거. 미국이 밑그림을 그리면 한국이 거기에 맞춰 파이프를 조이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중동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메모를 달았습니다. 대체 가능한 시공 파트너. 6글자요. 그게 워싱턴이 한국을 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수송기가 떴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저는 대통령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 장비가 터진 상황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기술의 여러 판을 들고 와봤자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14시간 뒤 한국 공군 수송기 2대가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CIA 현장 요원이 올린 실시간 보고를 읽으면서 저는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보고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한국팀 38명 전원 활주로 도착 즉시 장비 컨테이너 해체 시작. 호텔 배정 거부. 현장 브리핑 일정 문의 없음. 도착 직후 주바일 플랜트로 이동 개시. 호텔 배정을 거부했다고요. 브리핑도 안 받겠다고요. 도착하자마자 현장으로 직행한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CIA 요원의 후속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팀장 인적 사항. 박준혁. 한국 수자원공사 해외 긴급 복구단장. 경력 22년. 중동 파견 7회. 이라크 전후 복구.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 쿠웨이트 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참여. 저는 그 이력을 읽으면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봤자 한국이잖아. 미국이 못한 걸 한국이 한다고. 그 생각이 여전히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 올라온 보고에서 저는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팀 도착 3시간 만에 주바일 플랜트 한 번 라인 임시 우회 복구 완료. 시간당 정수량 600톤 확보. 수질 검사 통과. 리야드 동부 세계 구역 배급 시작. 3시간이요. 미국 팀이 이틀 동안 장비를 들이밀다 폭발시킨 그 현장에서 한국팀이 3시간 만에 물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 번 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오류가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오류가 아니었어요.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경외감이었는지 수치심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실패한 현장에서 한국이 성공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여러분,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서를 올리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한국이 도와줘서 다행이다. 그런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백악관이라는 곳을 모르시는 겁니다. 대통령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렬함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한국이 뭔데? 회의 테이블 위에 제가 올린 보고서를 내려다보면서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안보회의 참석자 5명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한국이 3시간 만에 복구했다고. 우리 장비는 터졌는데.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팀의 현장 투입은 사우디 정부의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미국팀의 장비 문제는
현지 환경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말을 잘랐어요. 브레넌, 저를 부르더군요. 대통령의 눈이 저를 정면으로 쏘아봤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키우면 다음은 뭐야? 방산이지. 수자원 다음은 에너지고, 에너지 다음은 무기야. 사우디가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쩔 건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통령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한국 기술진 빼 48시간 안에 사우디 영토에서 전원 철수시켜. 국무장관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카카, 지금 한국팀이 유일하게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철수시키면.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방법을 알려줄까? 브레넌, 써. 그리고 대통령이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여러 받아 적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건 외교 문서가 아니라 협박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48시간 내에 사우디 영토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를 테러 지원 감시 목록 등재 절차에 착수한다. 사우디향 무기 수출 즉시 중단. 달러 결제망 접근 제한 검토 개시. 테러 지원국 감시 목록이요. 그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국가 경제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달러 결제가 막히면 석유를 팔아도 대금을 받을 수가 없고, 무기 수출이 끊기면 전쟁 중인 사우디로서는 하늘에서 방패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 문서를 완성해서 아무 채널로 리야드 대사관에 타전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요.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 간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800만 명이 목마르다. 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 그리고 나는 방금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문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큰 그림을 위한 거야. 미국의 중동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야. 한국 같은 중소 국가가 중동에서 독자적 영향력을 갖는 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이게 옳은 결정이야.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정말로요. 리야드에서 올라온 후속 보고는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 측 최후 통첩을 수령했고 왕국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당연히 사우디가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쟁 중에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기면 사우디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상 밖의 전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팀 박준혁 단장이 사우디 왕세자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CIA 현장 요원이 급히 타전한 내용은 이랬어요. 박준혁 단장, 왕세자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독대. 배석자 없음. 독대 종료 후 박 단장이 한국팀 전원에게 철수 준비 지시. 자진 철수요. 미국이 쫓아내기 전에 스스로 떠나겠다고 한 겁니다. CIA 리야드 지국장이 독대 내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서 올린 요약이 있었어요. 박 단장이 왕세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하께서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실 것이고 미국은 승리했다고 자축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전하의 나라는 테러 지원국 딱지를 면하고 무기도 유지되고 달러 결제망도 살아남습니다. 왕세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네 나라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단장의 대답 추정 내용이 보고서에 한 줄로 적혀 있었어요. 체면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체면을 지키겠습니다. 지금은 체면으로 물 한 방울도 못 만듭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밀려와서 어느 것 하나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쫓겨나는 걸 알면서 먼저 나가겠다고 제안하는 사람. 그것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25년을 일하면서 이런 유형의 인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기술진이 주바일 플랜트에서 철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파란 작업복 차림의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버스에 오르는 모습. 사우디 현지 경호 요원들이 양옆에 서서 출구로 안내하는 장면. 어떤 통신사는 이걸 추방이라고 타전했고 어떤 방송은 굴욕적 퇴각이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은 1시간도 안 돼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사우디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 한국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미국의 파트너십은 영원하다. 승리에 도취한 사람 특유의 들뜬 어조가 화면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안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드디어 끝났다. 한국은 빠졌고 미국이 중동을 다시 장악한다. 이제 사우디에 조건을 걸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하나를 놓치고 있었어요. CIA 현장 요원이 올린 보고서 말미에 붙어 있던 메모 한 줄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넘겼던 거예요. 참고 한국팀 철수 차량 8대 중 장비 적재 확인 차량 4대. 나머지 4대 짐칸 비어있음. 도착 시 컨테이너 6개 반입. 철수 시 반출 컨테이너 2개. 올 때 6개를 들고 왔는데 갈 때 2개만 가져갔다. 남은 4개의 컨테이너는 어디에 있는 거지? 저는 그 메모를 읽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장비를 두고 간 거겠지. 급하게 철수하느라 못 챙긴 거겠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판단착오였는지 깨달은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다음 날부터 사우디는 지옥이 됐습니다. 미국 장비는 폭발 이후 잔해 수거 중이었고, 중국 장비는 보건부 명령으로 가동 정지 상태였고, 일본은 여전히 도쿄 본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의 장비가 사막 위에 늘어서 있었는데 작동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운영하던 통합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된 겁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한국팀은 주바일 플랜트에 단순히 정수 장비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원수 유입량, 전처리 필터 상태, 역삼투 압력, 후처리 화학 투입량, 최종 수질, 그리고 리야드 전역의 배급망 각 구역별 소비량까지 전부 하나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였어요. CIA 기술 분석관이 올린 보고서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플랜트 관제 시스템이 아니다. 국가 단위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의 수자원 버전이다. 한국의 전 국민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수자원 관리에 이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5천만 명의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나라니까 800만 명의 식수를 구역별로 실시간 추적하는 건 이미 있는 걸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시스템이 빠지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구역이 먼저 바닥나는지 몰랐습니다. 배급 트럭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눈을 감고 전쟁터를 달리는 것과 같았어요. 리야드 남부는 단수가 사흘째인데 시스템상으로는 정상 공급 중이라고 떠 있었고, 북부는 물이 남아도는데 배급 트럭이 한 대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은 폭동으로 번졌어요. 배급소를 둘러싼 충돌이 리야드 곳곳에서 벌어졌고, 병원 응급실에는 탈수 환자가 하루에 1000명씩 실려왔습니다. 시중 생수 가격은 위기 이전의 80배로 뛰었어요. 저는 NSC 상황실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읽으면서 위장이 뒤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쓴 문서 한 장이 이 사태를 만든 거다. 그리고 그제야 그 메모가 떠올랐어요. 컨테이너 4개가 빠져 있다는 그 메모. 저는 CIA 리야드 지국에 긴급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팀이 남기고 간 장비의 상태를 파악해 달라고요. 돌아온 보고서를 읽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팀이 남기고 간 장비 확인 결과 역삼투 프레임, 배관 하우징, 펌프 본체, 전처리 탱크 외형은 모두 현장에 잔류. 단, 핵심 부품인 나노 촉매 필터 코어 모듈 전량 반출 확인. 통합관제 시스템 서버의 인증키 및 운영 소프트웨어 반출 확인. 장비 외형은 잔류 하나, 구동 핵심부는 부재. 껍데기만 남긴 겁니다. 자동차 차체를 통째로 줘도 엔진이 없으면 철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파이프도 프레임도 탱크도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드는 심장, 나노 촉매 필터와 관제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팀이 철수할 때 들고 나간 건 뭐였냐고요. 대형 장비 컨테이너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낡은 개인 공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두고 떠나면서 가져간 게 개인 공구함이라니요.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대통령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올라오는 사우디 상황 보고서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었거든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나노촉매 필터 없이는 사막의 초미세 모래를 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새 필터를 개발하려면 최소 6개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채로 웨스트윙을 걸어갔어요.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얼굴에 피로가 잔뜩 내려앉아 있었어요. 브레넌,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 좀 연결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몇 명만 조용히 보내달라고 해. 언론에는 절대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 이름으로 발표할 테니까 한국은 뒤에 숨어달라고 전해.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창피함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을 쫓아낸 게 누구였습니까? 한국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전 세계에 떠벌린 게 누구였습니까? 테러 지원국 딱지를 들이밀어서 한국 힘을 비행기에 태운 게 도대체 누구였냐고요. 저였습니다. 제가 쓴 문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몰래 전화해서 기술자 좀 보내달라고 사정하라고요. 낮에는 세계 최강이라고 가슴을 치더니 밤에는 쫓아낸 사람한테 뒷문으로 돌아와서 노크하라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한국 측에 비공개 채널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자정해요. 한국 측 반응이 어떻게 왔는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국무부 한반도 데스크를 통해 전달된 한국 정부의 답변은 한 줄이었어요. 한국 국기를 달고 갑니다. 뒤에 숨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기술진을 보내겠습니다. 대통령이 30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대통령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 오후 리야드 공항에 한국 공군 수송기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38명이 아니었어요. 7명이었습니다. 딱 7명. 미국이 120명을 보내고 중국이 대형 장비를 공수하고 일본이 전문가 팀을 꾸리는 동안 한국은 7명을 보냈습니다. CIA 현장 요원이 보낸 실시간 보고를 읽으면서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팀 7명, 리야드 공항 도착, 선두의 박준혁 단장 확인, 동일 작업복 착용, 도착 즉시 주바일 플랜트로 이동 개시, 호텔 배정 재차 거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굴욕을 당하고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온 겁니다. 현장 보고는 그로부터 3시간 뒤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박준혁 단장, 주바일 플랜트 역삼투 라인 관제 시스템 접속, 소프트웨어 패치 코드 한 줄 입력 후 엔터키 1회 입력, 관제 모니터, 경고등 27개 동시에 정상 전환, 소요 시간 30초, 코드 한 줄이었습니다. 미국이 수백억 원어치 장비를 들이밀고 중국이 이동식 정수시설을 공수하고 일본이 2달 가까이 매뉴얼을 쌓아도 해결 못한 시스템 오류를 코드 한 줄이 해결한 겁니다. 후속 보고가 이어졌어요. 박 단장, 작업복 주머니에서 원통형 부품 추출, 나노촉매 필터 코어 모듈로 확인, 역삼투 장치 전면부의 삽입 후반 바퀴 회전, 장비 가동 개시, 전처리 라인 정상 가동, 역삼투 멤브레인 통수 시작, 후처리 약품 자동 투입, 수질 지표 정상 범위 진입, 탁도 정상, 중금속 불검출, 잔류 염소 기준치 이내, 주머니에서 꺼낸 필터 하나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원통형 부품. 그게 수천억 원어치 장비 전체를 살린 겁니다. 12시간 뒤, 리야드 전역의 수도관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찔끔거리며 나오던 물이 점차 수압을 회복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800만 시민의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CIA 현장 요원이 보낸 보고서 마지막 줄이 제 눈에 꽂혔어요. 리야드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시민 자발적 집회 발생, 태극기 개양 확인, 코리아 연호 확인, 사우디 국기가 아닌 외국 국기를 들고 거리에 나온 사우디 시민은 건국 이래 최초로 추정.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두 눈을 감았어요. 제가 쫓아냈습니다. 제가 쓴 문서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코드 한 줄과 필터 하나로 800만 명을 살렸습니다. 수천억 달러짜리 미국 장비가 못한 걸 주머니 속 부품 하나가 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뛰어나서만은 아닙니다.
그 필터 안에 7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의 모래를 연구한 시간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텍사스에서 만든 필터와 사우디 사막에서 태어난 필터는 근본부터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그 다음에 왔어요. 한국팀이 돌아와서 수도꼭지를 고치자마자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기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란 유전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감행된 겁니다. 표면상 이유는 핵 위협 억제였지만 진짜 의도는 중동 전쟁의 판을 뒤집겠다는 군사적 도박이었죠. 문제는 폭격의 결과가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유전이 멈춘 게 아니라 오염된 거예요. 폭격으로 유전 하부 지질 구조가 손상되면서 황함량과 중금속 불순물이 원유에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산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만 해저 유층은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오염이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해상 유전까지 번졌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황함량 기준치 7배 초과. 이 원유를 기존 정제 시설에 넣으면 촉매가 용해됩니다. 전 세계 정유 공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휘발유와 경유와 항공유로 바꾸는 과정의 핵심이 촉매입니다. 촉매가 감당할 수 있는 불순물 농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은 원유가 들어오면 촉매가 타버리고 촉매가 타면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30%를 차지하는 중동 원유가 사실상 정제 불가능한 폐유 수준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독일 최대 정유 시설이 셧다운됐고 프랑스 항공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샤를드골 공항 이착륙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배럴당 280달러를 찍었어요. 세계 경제가 동시에 멈추는 장면이 제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태를 만든 우리도 패닉에 빠졌어요. 미국 텍사스 정유 시설들도 중동산 원유를 수입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자국 셰일 오일만으로는 수요의 절반도 못 채우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미 상원 에너지위원장이 공개 청문회에서 대통령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 에너지 시장을 대통령 혼자서 박살내고 계십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그런 표현이 공개석상에서 나온 건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와중에 이상한 정보를 하나 포착했어요. 중동 전역의 정유시설이 멈추는 와중에 사우디 동부 라스타누라 정유단지만 정상 가동 중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멈추는데 사우디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장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우디 정유시설만 왜 가동이 됩니까? 에너지 장관이 잠깐 저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준 거야. 차세대 나노 촉매. 기존 촉매로는 정제 불가능한 고황함량 저질 원유를 99% 순도까지 정제하는 소재야. 한국 소재연구소에서 극비리에 개발한 걸 사우디에 공급한 거지. 한국팀이 물 위기 때 복귀하면서 담수화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주머니 안에는 물을 살리는 열쇠만 들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름까지 살리는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그 촉매 덕분에 사우디산 원유만이 유일하게 글로벌 표준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 정유 시설이 멈춘 상황에서 사우디 원유를 쓰는 공장만 돌아갔어요. 유럽이 사우디에 매달렸고, 일본이 매달렸고, 인도가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사우디 원유가 필요했으니까요. 사우디 원유가 돌아가는 이유가 한국 기술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쫓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분수를 알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의 석유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사우디 원유를 질투한 이란이 전자전을 걸었습니다. 라스타누라 정유 단지의 자동화 시스템을 전자기파 교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작전이었어요. 실제로 교란이 시작되자 관제 시스템의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밸브가 오작동하고 온도 센서가 엉뚱한 수치를 뱉었어요. CIA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전자전 방호 시스템 가동. 명칭 울돌목 모드. 울돌목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라서 CIA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분석관이 설명해 줬습니다. 400년 전 한국의 해전 전술에서 따온 이름이랍니다. 좁은 해협의 소용돌이를 이용해 적 함대를 수장시킨 전법인데 이걸 전자전에 적용한 겁니다. 적의 전자기파 신호가 들어오면 인위적인 전자기 소용돌이 안에 가두고 증폭시켜서 자기 자신의 에너지로 소멸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가동까지 걸린 시간 11분이었습니다. 11분 만에 관제 시스템 노이즈가 사라졌고
모든 센서가 정상값을 찍었어요. 이란 전자전 부대는 자기들이 보낸 신호가 되돌아와서 오히려 자기 장비가 과부하로 타버렸다는 후속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400년 전 해전 전술을 전자전에 적용했다고요. 바닷물의 소용돌이와 전자기파의 소용돌이를 하나로 꿰뚫는 나라. 저는 CIA 분석관의 설명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밤이 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폭 드론 편대를 띄운 겁니다. 목표는 리야드 왕궁이었어요. 사막 위를 저고도로 스치듯 날아오는 드론 120여 대가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왕궁까지 도달 예상 시간 24분. NSC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어요. 저는 위성 화면으로 드론 편대가 접근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 120개가 리야드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우디 방공사령부가 즉각 패트리어트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요. 화면에 뜬 문구는 한 줄이었습니다. 승인 코드 미입력. 발사 불가.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펜타곤이 패트리어트 전체의 원격 소프트웨어 락을 건 겁니다. 대통령이 사우디를 압박하기 위해 내린 명령이었어요. 미국 중앙사령부의 실시간 승인 코드 없이는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잠가 버린 거였습니다. 돈을 내고 산 무기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수조 원을 주고 들여온 방패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자물쇠를 걸어 놓은 거예요. 사우디 방공사령관이 워싱턴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두 번째 시도. 역시 응답 없음. 세 번째에 돌아온 건 자동 응답이었습니다. 현재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 시간에 다시 연락하십시오. 업무 시간이라니. 드론이 24분 뒤에 왕궁에 떨어지는데 업무 시간이라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응답이었어요. 사우디가 무릎을 꿇게 만들려는 계산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설계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저였어요. 드론까지 남은 시간 18분. 왕궁에는 왕세자와 왕실 가족이 있었고 반경 2km에는 정부 청사와 민간 거주, 구역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14분. CIA 리야드 지국에서 긴급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산 천궁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지휘통제반에서 연락 수신. 독립 모드 전환 준비 완료. 천궁이요.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패트리어트와 함께 미국 통합 방공망에 묶여서 같이 잠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천궁을 납품할 때 미국 방공망과 연동되는 표준 모듈 외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별도의 AI, 지휘 통제 모듈을 탑재해 놨던 겁니다. 한국산 AI 반도체가 들어간 이 모듈은 미국 승인 코드 없이도 미국 위성 네트워크가 끊겨도 자체 레이더와 자체 연산만으로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었어요. 남은 시간 9분. 천궁 포대 사기가 독립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AI가 드론 편대의 비행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120대의 드론이 각각 다른 고도와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AI는 4초 만에 전체 편대의 군집 알고리즘을 해독했습니다. 어떤 드론이 미끼이고 어떤 게 실제 공격체인지, 어떤 순서로 요격해야 최소한의 미사일로 최대 격추율을 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계산한 겁니다. 남은 시간 6분. 발사. 첫 번째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위성 화면에서 흰 연기 줄기가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채꼴로 퍼져나가는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빨간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셋, 7, 12. 점들이 꺼져갔습니다. 3분 뒤 화면에 빨간 점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120대 전량 격추. 요격률 100%. 왕궁 반경 20km 이내에 단 한 대의 드론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NSC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더니 눈을 감았어요. 에너지 장관이 물을 한 모금 마시려다 손이 떨려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패트리어트가 살아있었어도 이 속도는 못 냈을 겁니다. AI가 군집 패턴을 실시간으로 읽고 최적 요격 시퀀스를 짠 거잖아요. 이건 사람이 개입할 시간 자체가 없는 영역이었어요. 우리가 자물쇠를 걸었는데 한국은 아예 새 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물쇠가 무슨 소용입니까?
문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날 저녁 왕세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를 잡았어요. 왕세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을 지킨 건 미국 무기가 아닙니다. 미국 무기는 자물쇠가 걸려 창고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왕궁을, 우리 국민을 지킨 건 한국의 기술입니다. 저는 그 중계를 보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물을 살렸습니다. 기름을 살렸습니다.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 모든 걸 한나라가 했습니다. 수송기 2대, 엔지니어 7명, 주머니 속 필터 하나, 코드 한 줄, 400년 전 해전의 지혜. 이것들이 수조 달러짜리 무기와 석유 패권과 강대국의 위협을 전부 이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을 향해 외교 각서를 보냈어요. 한국 기술진에 대한 외부 간섭은 사우디 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간섭이 계속될 경우 미국과 체결된 모든 방산 계약의 효력을 즉시 정지한다.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전투기 정비 협약, 군사위성 공유 협정까지 전부 걸어 놓은 거였어요. 중동 최대 방산 시장을 통째로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캐나다가 한국 거제도 조선소를 전격 방문해서 55조 원 규모의 패키지 딜을 제안했고, 호주가 한국 담수화 기술 이전 협의를 요청했고, 독일이 한국 수처리 나노 소재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닫으려 한 문 앞에 10개의 새로운 문이 열린 셈이었어요. 대통령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어지고 볼이 꺼져 있었어요. 미 의회에서는 중동 정책 실패 청문회가 열렸고, 언론은 동맹국을 협박하고 무기에 자물쇠를 걸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스스로 파괴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브레넌, 한국 대통령이랑 공개 화상 통화 잡아줘. 공개요. 전 세계 언론에 사전 공지하고 카메라 앞에서 해. 저는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사과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화상 통화가 연결된 날, 저는 상황실 구석에 서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미국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을 중동에서 배제하려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파트너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한국에 사과한 겁니다. 한국을 쫓아내라고 호통치던 입으로 한국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NSC 선임 보좌관직을 내려놓았어요. 사직서에 뭐라고 썼냐고요. 한 줄이었습니다. 제가 쓴 추방 명령서를 제 손으로 찢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올바른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워싱턴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그 25년 동안 저는 세상을 이렇게 배웠어요. 강한 자가 이긴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한다. 조건 없는 도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앞에서 그 모든 공식을 부숴버렸습니다. 수송기 2대, 7명의 엔지니어, 주머니 속 필터 하나, 코드 한 줄. 그게 120명의 미국 엔지니어와 수천억 원어치 장비와 세계 최강 대국의 위협을 전부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력이 뛰어나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공항에서 철수할 때 들고 나간 건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낡은 개인 공구함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 있었냐고요. 평범한 렌치, 드라이버, 멀티미터, 그리고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손때 묻은 연장들이었어요. CIA 현장 요원이 나중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사우디 현지 기술자에게 배관 조립을 시범 보이는 걸 옆에서 관찰했대요. 그 한국 엔지니어가 파이프 이음새를 만지는데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손끝으로 0.1mm 오차를 느낀다고요. 계기판을 안 봅니다. 손이 곧 계기판인 거예요. 20년 동안 매일 파이프를 만져서 손가락 끝에 감각이 새겨진 겁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개인 공구함만 챙겨나갔는지. 기계는 다시 삽니다. 부품은 다시 만듭니다. 하지만 20년 된 손끝의 감각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진짜 기술은 장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장비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가격표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매뉴얼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직 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에너지안보회의에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기자들, 엔지니어들, 외교관들,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비슷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을 저었어요.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저희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전 세계가 줄을 서서 당신의 나라를 찾고 있는데 정작 당신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800만 명을 살린 사람들이 자기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만든 사람들이 그게 기적인 줄 모릅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대단한 줄 모르는 나라.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대단한 진짜 이유라는 걸.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한국을 쫓아낸 장본인이었고 지금은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NSC 보좌관이 직접 밝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목마를 때 조건 없이 물을 건네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